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모두 예상하여 살펴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에는 기본적인 이론적 측면과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계약사항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노동법적인 측면에서의 법리가 적용되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통상의 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연봉계약,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내용은 근로계약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계약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샘플 계약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여야 하며 구체적인 체결 행위는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명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도 역시 근로자 본인이며, 만일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인 부모 등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직무란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될 회사에서의 업무명 또는 직무명을 기입하며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을 기입합니다. 보통 직위는 사원,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구분되며 직급은 9급, 8급, 7급, 6급, 5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샘플 계약서에서는 성실한 씨의 근무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고 직위는 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근무지란에는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장소를 기입하는데 지역명 또는 사업장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처럼 직무 및 근무지와 같은 부분은 그 직원의 전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국내외 여러 곳에 지사 내지 대리점이 개설되어 최초의 그 직원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지와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나아가 근로계약 시 정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업무의 변경과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업무 분야가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본 샘플 계약서에서 본래 성실한 씨의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고 입사할 때 근로자는 이와 같이 근무지가 어디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둘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 시 특정되었다고 해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전직을 시키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일부 법령은 아예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지금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었고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당시의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근로계약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여성과 소년에 관한 쟁점은 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시 항상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취업규칙이 전체 직원의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개별 직원들의 근로 형태에 따라 각각의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업종 및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 경비 직원, 기계 및 전산 장비 엔지니어, 청소 용역 업무 등 몇몇 특수한 근로 형태가 요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샘플 계약서 제2조 제1호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취업 규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일주일을 기준으로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 사용자 측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담기보다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과도한 연장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마련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게 강제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제2조 제2호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면서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니 해도 임금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과 더불어 임금은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연간 몇 %를 줄 것인지 등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임금 구성의 세부적인 사항, 즉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은 매월 200만 원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였다면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한 임금도 2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매우 불분명해지며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일 약정한 월정 임금 내에 각종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계약서 등의 상기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타 연간교육 15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미리 분명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샘플 계약서에서는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정해놓았고 회사 후 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것에 따르며 상여금의 총 규모를 200%로 정해두었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를 매월 20일에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전액을 지급하고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법령과 단체 협약에 따라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임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여기서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과 신설이 있었던 사항이 바로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상의 단순한 임금 미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며 더 나아가 기업의 도산과 연계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체불 임금 현황은 1조 1630억 원, 체불 근로자는 27만 6417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는 적어졌지만 2007년, 2008년에 비하여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규모별로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5인에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42.3%가 발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67.9%가 집중되어 있으며 99인 미만 사업장에서 86.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중소규모, 특히 규모가 적어질수록 체불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최근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사업 분야에서는 도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과 수급 사업의 공정화 등을 위한 개별법으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로기준법령은 최근 이 상황을 반영하여 종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서 연대 책임의 범위를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규정,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의 임금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휴일 및 휴가인데요. 샘플 계약서에서는 유급 휴일을 정하고 휴가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에는 휴일과 휴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와 같은 취업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최근에 근로기준 법령 개정의 흐름도 짐작하시다시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특히 연소자와 임산부 등 여성을 배려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월차 유급 휴가와 토요일 휴무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판례에 나타난 회사는 일본 자동차 L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제38조 항목에서 연월차 유급 휴가를 토요일 휴무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위 수입 자동차 판매 회사에 2004년에 입사하여 2007년에 퇴직하였는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후인 2008년에 퇴직금으로 약 360만 원, 연월차 수당으로 약 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주장 요지는 회사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연월차 휴가일 67일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가 67일에 해당하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 회사는 회사가 퇴사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월차 유급 휴가를 토요일 휴무제로 대체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토요일을 휴무하여 연월차 휴가를 이미 사용하였고, 따라서 회사는 나머지 연월차 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월차 휴가 수당 78만 8,410원이 위 연월차 수당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보신 판례 사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연월차 유급 휴가를 토요일 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 결의가 필요한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57조 규정에 의한 월차 유급 휴가일 또는 제59조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 유급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회사는 당시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영업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판례는 서면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으로 정한 미 법률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연월차 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제5조에는 수습기간 약정이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평가를 통해 적격성을 판단하여 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샘플 계약서는 신입사원용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곳인데요. 흔히 많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과 시용 그리고 채용 내정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용이란 정식 채용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와 정식 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정식 채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통상의 해고보다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 능력에 대한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인데요. 이미 정식 채용되었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의 시용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채용 내정이란 정식 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입사일까지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은 없다는 점에서 시용과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보시는 샘플 계약서에서는 수습기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3개월을 마친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채용 취소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의 하나여서 만일 계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될 것입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합의해약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흔히 임의퇴직 또는 사직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해고라고 합니다. 짐작하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로 사용자로부터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한다거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해고가 제한된다거나 일정 기간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샘플 계약서로 돌아와 보면 제6조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인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많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구체화시킬 텐데요. 관련 근로기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샘플 계약서에는 2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종종 이와 관련한 분쟁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최소한 30일 전에는 이를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날에야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직원을 비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입사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루 전에야 사직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민법상의 계약 해지의 효력 규정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방법론상의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근로자가 지원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문의하는 제도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성숙한 근로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사 시 약정한 규정을 지키려는 계약 문화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의 의무로서 근로계약상 알게 된 회사의 업무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용자 측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업종에 따라서는 기업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영업비밀이 국내외의 경쟁업체에 넘어간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넘어간 영업비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근로자 개인이 배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수준이 많을 것이어서 입사 시부터 사내 교육과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기존의 형량을 높여 형사 정책적인 위화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서명한 날로부터라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최근에 신설되었는데요. 적용 범위도 상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무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일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용자의 관련 취업규칙, 사규 및 지침 등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령 조문과 판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로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우선 표준이 되는 근로계약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토대로 하여 각 경우에 적합한 근로계약 내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관계법령은 다른 법령에 비해 자주 개정 신설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는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